여러분 안녕! 오늘도 돌아온 2월 셋째 주 주간 경제 시간입니다. 제가 한 주간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떠물고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무언가를 스스로 해보면서 내가 뭔가 성장했구나, 뭔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 경제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제가 선정한 주제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똑같은 주제를 어떻게 핵심을 파악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갔을지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해본 거랑 제 영상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조합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을 읽을 때 그 내용들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게 아직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렵다면 제 유튜브 영상에 경제신문 읽기와 관련한 정말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그 영상들 하나씩 정주행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월 셋째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PF 연체 잔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제가 PF는 경제용어 9탄에서도 용어 설명을 했던 건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PF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금융사가 건설사업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지만요, 건설사에게 대출을 해줄 때는 담보를 잡지 않아요. 대신에 그 건설사의 사업성이라던가 아파트를 잘 지어서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곳, 그래서 나중에 원금이랑 이자를 잘 갚을 수 있겠다 싶은 건설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담보를 잡지 않고 사업성만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금융사가 건설사에게 대출을 해주고 받지 못한 연체 잔액이 작년 9월 말을 기준으로 1조 1,465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해요. 자, 이 연체 잔액이 왜 중요하냐면, 금융당국에서는 앞으로 부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지표가 바로 연체 잔액인데요. 이 연체 잔액이 2021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거의 2배 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금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여기에 주택시장도 침체기다 보니까 분양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설사는 돈을 빌렸지만 이걸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때 건설사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은행도 있고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사, 증권사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히나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유동성 위기에 금방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돈을 못 받았다 치면 금융사부터 시작해서 시공사까지 연쇄적으로 도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이번에 메리츠 화재에서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메리츠 화재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기업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년에는 호실적을 거뒀지만 앞으로는 이제 연체율이 더 높아지면 나중에는 이게 또 실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창 금리가 높아졌을 때 저축은행에 예적금 넣으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물론 저축은행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저축은행은 이렇게 PF 대출과 같은 리스크 있는 대출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우리가 경제 용어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BIS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 BIS 비율이 뭐냐면 나의 위험 자산에 비해서 나의 자본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자산을 은행 자체 자본으로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보통 대형 은행들은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형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 회복 이끌까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봉쇄를 하는 바람에 세계 경제가 주춤했잖아요. 근데 최근 다시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재개가 되고 이게 수요 회복으로 이어져서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생긴 이유는요. IMF에서 2023년 올해 중국의 경제가 5.2% 성장할 것이고 글로벌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부터 이 기대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화장품, 면세점, 여행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또 글로벌 자금도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펀드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국형 주식 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빠져나간 자금이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펀드에 몰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또 반면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최근 부유층 쪽에서는 지갑을 좀 여는 추세지만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지금 지출을 하는 대신 저축을 선택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회복세는 국외로 이렇게 퍼지기보다는 중국 내부에서만 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너무 세계 경제 회복을 중국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경제 뉴스에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를 찾아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중국이 미국에게 스파이 풍선을 보내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또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을 압박하고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미중 간의 갈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서 너무 기사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읽지 마시고요. 기회 요인 그리고 위기 요인을 함께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요즘 또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브의 SM 인수 소식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도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게 지금은 경영권 분쟁, 폭로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을 제가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년 2월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작년 2월에 SM 지분 1%를 보유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SM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수만 프로듀서가 라이크 기획이라는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로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이수만 씨가 가져가길래 지분 1%를 보유한 자산운용사가 지배구조를 개선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2021년에 SM이 아티스트들을 프로듀싱해준 대가로 라이크 기획에 240억 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SM의 영업이익이 675억 원이었는데 240억 원을 줬다라는 것은 SM 영업이익의 35%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실제로 SM이랑 라이크 기획이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SM은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라이크 기획에 지불해야 된다라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의 6%이기 때문에 SM이 적자를 내더라도 라이크 기획은 돈을 챙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SM은 적자가 803억 원이었지만요. 라이크 기획에 129억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사는 이걸 지적하면서 SM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분 1%를 가진 이 자산운용사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할 명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그냥 투자사가 아니라 행동주의 투자를 하는 투자회사입니다. 행동주의 투자를 하는 투자회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경영 상황을 개선해보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SM한테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요, 단순히 이수만 씨 개인 회사가 240억 원을 가져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미심쩍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공시를 통해서 임원들의 연봉을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수만 씨는 2010년부터 SM에서 모든 임원직을 내려놓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SM 경영에서는 손을 뗀 상황입니다.
그냥 프로듀싱만 전념하겠다는 목표로 2010년에 다 내려놨어요. 따라서 이수만 씨는 SM의 임원이 아니니까 SM 공시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는 이걸 문제로 삼으면서 법적인 책임은 회피하면서 정확히 얼마를 받아가는지는 알 수 없게 만들어놨다. 이게 미심쩍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왜? SM 이사회 임원 중 한 명은 일단 이수만 씨의 처조카였고요. 다들 그 구성된 임원진들이 이수만 씨와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는 임원들을 설득하기보다는 개인 SM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주주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SM 주가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이러이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개선하면 주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 주주들에게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 설득이 힘을 받으면서 결국에 지난달에는 이수만 프로듀서 개인 회사와의 부당한 거래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내용으로 SM 이사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이 소송을 계기로 결국 SM 이사회는 긴급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율을 낮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SM에게 2천억 원의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그걸 카카오에게 팔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SM이 발행한 이 주식을 모두 카카오가 사들이면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9%까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수만 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바로 카카오가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수만 씨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SM 이사회 임원들이 자기 의견도 없이 본인의 지분을 낮추는 것도 싫고 카카오의 지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수만 씨는 SM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했는데 이때 갑자기 하이브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이브가 이수만 프로듀서로부터 SM 지분 14.8%를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합의를 했고 심지어 소액 주주들의 지분도 함께 사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SM 주가가 9만 원대였는데요. 주당 12만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M 주식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하이브의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하이브는 SM의 지분을 40%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기사가 이슈가 된 거죠. 정말 에스파랑 BTS가 같은 소속사가 되는 거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폭로전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SM의 경영진들은 하이브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이수만 씨의 조카가 갑자기 이수만 씨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인수전이 진흙탕 폭로전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SM 내부에서도 직원의 85%가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카카오와 하이브가 각각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 SM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SM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주제는 시중은행의 독과점이 깨지나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그와는 별개로 은행권에서는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되게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은행의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예대마진이지만요.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5대 시중은행의 작년 성과금 총액이 1조 3,8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급 성과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공공적인 성격과는 거래감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은행의 과점 구도를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은행의 돈잔치는 과점 폐해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꼭 집어서 지적을 하면서 현재 금융당국의 개입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금융권에서는 이제 성과급이라던가 퇴직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작업이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또 성과금과 관련해서 기업에 만약에 손실이 나거나 재무회계의 부정이 발각되면 이미 지급이 끝난 성과금이어도 그걸 다시 환수하는 제도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대마진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랑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를 조금 더 강화하고 대출금리 모범 규준도 다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개입이 조금 더 심화된다면 과연 시중은행들의 과점체제가 좀 허물어지게 될지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위믹스의 재상장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에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인 위믹스가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가 다시 재상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에 위믹스가 유통 계획량이랑 실제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고 공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전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코인원에 위믹스가 다시 재상장이 된 거예요.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위믹스가 상장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호재로 여기고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위믹스 코인 자체도 상패 전 가격대까지 급등을 했지만요.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한편으로는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전부 상장 폐지가 됐던 코인인데 갑자기 단독으로 코인원에 상장이 됐는데 그럼 나중에는 이게 재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상장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코인원 측에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누구나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라서 상장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상장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재상장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믹스가 다시 재상장이 됐던 것은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모두 다 해소를 했고 이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상장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무조건 재상장에서 관련주 급등 따라 사자 이게 아니라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이슈가 되었던 주제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 증시 스케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일 월요일에는 이노진의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노진은 탈모 케어 브랜드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발표되면서 탈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이노진도 경쟁률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첫날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월요일에는 2차전지 관련 소재 기업인 나노팀 그리고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업인 바이오인프라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수요 예측은 흥행했어요. 자, 21일 화요일에는 메리츠 화재가 메리츠 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상장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22일 수요일에는 통신장비 반도체 기업인 자람 테크놀로지의 공모 청약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일단 2번 연속 상장을 예전에 철회했었는데 이번에는 상장에 성공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인데요. 이날도 금리의 추가 인상이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하필 최근 또 환율도 1,300원대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한국은행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2월 셋째 주 주간 경제 이슈와 더불어서 다음 주 증시 일정까지 체크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